조병과 신세계로. 저와 남편은 대학 때 CC로 만나 무난하게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귈 때는 몰랐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남편의 부모님이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여기가 오빠 부모님 댁이야? 우와, 집 엄청 크다. 시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 잔뜩 긴장해 있는 저를 보시고 제가 참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어? 어서 와요. 시부모님은 아들을 유학 보내야 하는데 좋은 며느리감 놓칠까봐 걱정되어 부르셨다면서 식을 올리고 같이 해외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아와.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저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외국의 대학에서 공부했고 저는 함께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어요. 여보,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요. 아침 굶고 가면 공부도 안 되잖아요. 고마워. 남편은 늘 저에게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낯선 외국 생활도 그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보, 날 위해 이렇게 외국까지 나와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여보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못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고마워, 여보. 긴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시며 고마워하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아가 고생했다. 네 덕분에 아들이 공부 잘하고 왔다. 그래,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손주 볼 일만 남았네. 어머니. 몇 달 후 저는 아이를 가졌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별탈 없이 아이 둘을 낳았고 저는 그런 제 삶이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임신해서 고생이 많아. 시댁의 가풍이 굉장히 가부장적이라 명절과 제사, 시댁 행사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부모님 의견을 따랐었어요. 아가 힘들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만 한다. 그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다. 네, 어머니. 그렇게 지내는 동안 남편은 시댁의 사업을 점점 도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사업에서 점점 물러나게 되면서 남편이 사장의 역할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사업은 제가 결혼할 때보다 30배 정도 규모가 커졌고 남편은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언제 들어와? 미안해. 거래처 사람들 좀 만나고 있는데 곧 들어갈게. 그래. 남편의 늦은 귀가는 점점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사업상이다. 다 필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상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야. 다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그러나 남편의 와이셔츠에 립스틱이 묻어있기도 하고 자동차 조수석에 긴 여자 머리카락이 몇 개씩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외도 증거를 여러 개 확보했습니다. 저는 긴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밖에서 여자 생겼지? 증거들도 갖고 있으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지금 다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면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용서를 빌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딱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저를 피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시부모님께 가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저 들을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남편 일이에요. 그래, 어여 들어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저에게 친절하셨던 만큼 두 분도 충격이 크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네가 마음고생한 건 알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꼬. 근데 남자들은 사업을 하면 따로 여자를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게다. 네? 지금 사업이 한창 확장되는 것 너도 알지 않느냐. 그만큼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이겠어? 그러니 여자도 좀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큰이라는 남자는 그만큼 여자도 따르는 게야. 막말로 젊고 이쁜 여자가 대놓고 유혹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니? 그래도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을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주자. 네? 이해해주자고요? 외도를 이해해요? 저는 이해 못해주겠는데요? 그래. 네가 많이 화난 것 안다. 물론 바람 피우는 거 잘못된 거지. 우리도 안다.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크게 야단 한번 칠게. 너무 걱정 말고 들어가봐. 다음 날 남편은 부모님께 불려가 혼이 났는지 저에게 사과도 하고 그 여자와 다신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더군요. 진심으로 당신에게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게.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런 거라도 사왔어. 받아줘. 그 여자랑 끝내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게.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은 다시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놓고 매일같이 상간녀를 만나고 왔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잦아지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 집에 오면 당신은 화만 내는데 나도 좀 살자.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게 정당하다는 거야? 이것 봐. 또 따지고 들잖아. 그러는 와중에도 가족 행사는 끊임없이 있었고 저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큰 제사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준비해야 했거든요. 아, 힘들어.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로워 저희 얼굴은 늘 어두웠고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시더군요. 에? 조상님들 앞에서 어디 한숨이야? 얼굴도 좀 펴라. 우리 집안 복 너 때문에 다 달아난다. 하지만 어머니 제 상황 아시잖아요. 남편 어제도 여자 만나고 들어왔어요. 저 너무 조용히 해라. 어디 제사상 앞에서 너도 부잣집 시집 와서 받는 게 많으면 감수할 것도 있는 거야. 사모님 소리가 거저 주어지는 줄 아니? 조용히 하고 일해.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어서 와. 엄마. 제사 때문에 늘 고생 많아요. 고생은 무슨. 조상님을 잘 모셔야 사업이 무탈하게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제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도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과 같았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야단치신다던 시부모님도 이제는 저를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부잣집으로 시집 왔으니 감수해야 돼. 시댁과 남편은 저에게 계속 사업상 어쩔 수 없다. 네가 부잣집으로 시집 왔으니 감수해야 한다. 너만 참으면 된다. 네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인 건가? 돈 많은 집은 다 이러고 사는 게 맞을지도, 바람 안 피우는 사업가는 없을지도.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이들을 이런 곳에서 키울 수는 없어. 알게 모르게 내 고통이 아이들에게도 다 영향이 갈 거야.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바르게 키우고 싶어. 저는 굴하지 않고 남편에게 주장했어요. 당신 계속 바람 피우는 거 부잣집으로 시집 왔으니 감수해야 한다는 당신이랑 시부모님 궤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건 잘못된 거잖아. 애들 앞에서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어. 제발 좀 그만 싸우자. 나 당신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 우울증.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 남편은 갑자기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며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더니 남편이 우울증을 들먹이며 이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이혼에 찬성하시더군요. 이혼은 안 된다. 나 우울증 걸렸어. 이혼 안 하면 나 죽어. 나 진짜 우울증 걸렸다고.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집안 행사에 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생활비도 끊어버리더군요. 앞으로 집안 행사 안 와도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씀? 그리고 남편은 전에 만나던 여자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숨기는 기색도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 여자를 용인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 저도 더 이상 이런 집안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답이 없는 집안이다. 당장 나가야겠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내가 나가줄게.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 거야. 그러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어이없는 통보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시댁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모두들 저를 만나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나야 하나요? 고생이 많으셨네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사건은 유 변호사와 처리하게 되었다. 5억 줄 테니 애들은 두고 나가라. 바람은 본인이 피워놓고 이렇게 말을 하다니. 돈은 많지만 예의는 없는 집안이네요. 그러게요. 아내를 너무 무시하는 게 느껴집니다. 재산 분할의 개념도 아니고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재산 분할을 해드려야겠어요. 그런데 남편 측 재산이 대부분 사업체에 대한 지분이에요. 사업체는 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나올 게 뻔한데. 내 생각도 그래요. 그래도 일단 소장을 써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장을 보내고 며칠 후 우리 측으로 위임장이 왔다. 남편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는 내용이었다. 역시 돈이 많은 사람답게 거금을 들여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놓고 있었다. 국내 최고 로펌의 부장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 2명. 엄청나군요. 이 변호사님은 제가 변호사 초년생 시절에 법대에서 뵙던 판사님인데. 어머, 그래요? 심적으로 부담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네요. 근데 그럴수록 한번 부딪혀 봅시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2달 후 조정기일. 남편 측은 2달 내내 서면을 제출하지 않다가 조정 바로 전날 6시 이후 법원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야 반소장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아내가 살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기여도가 없어서 받을 게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전날 저녁에서야 겨우 반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프고 헬스케진 우리 의뢰인과는 대조적으로 남편은 윤기가 흐르는 얼굴로 정관 변호사 2명과 함께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조정이 시작되고 조정위원이 말했다. 회사 주식은 소송으로 가도 재산 분할이 잘 안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5억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남편이 준다는 대로 받고 끝내는 게 나아요. 그러자 남편이 선씹쓰듯 이야기했다. 거 봐. 내가 5억 준다고 할 때 그거 받고 끝내. 왜 나한테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딴 식으로 대우해? 네가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맞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의 외도 때문입니다. 5억이라는 돈도 남편분 재산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네, 뭐 바람 피운 건 죄송한데요. 상간녀 소송 하세요 그럼. 재산 분할이야. 법이 이런데 어쩌겠어요. 조정위원님도 내가 주는 대로 받고 끝내는 게 낫다고 하시잖아요. 5억도 내가 굉장히 선심 쓴 건데? 뭐? 양측 싸우지 마시고 당장은 조정이 안 될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들도 너무 안 될 일에 애쓰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봬요. 그렇게 첫 번째 조정이 모욕적으로 끝나버렸다. 법원을 나오며 아내분은 마음이 약해져 눈물을 보였다. 변호사님,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이 그렇다니까. 조정위원님도 그렇게 말했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일단 오늘은 집으로 잘 돌아가시고 저희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남편 측이 재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땅을 엄청나게 샀던데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땅이라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이 번 돈으로 산 것 같아요. 특유재산이면 아내에게 분할을 안 해줘도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내에게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아버지와 합세해서 재산을 조작한 정황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남편 쪽 은행 거래 내역 싹 조회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참여한 시점 이후로 쫙 시간 꽤나 걸리겠네요. 우리 오늘도 야근하겠네요. 일단 많이 먹어둡시다. 그런데 류변, 수학이 싫어서 법대 왔는데 이번에도 숫자와 씨름하게 생겼네요. 아무래도 제 운명인 듯 합니다. 먹고 힘냅시다. 네. 대표님, 5년치 은행 거래 내역 모두 확인했고 불법적인 정황 다수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로부터 10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니 오히려 아버지 통장으로 12억을 입금했고요. 얼마 전에 산 땅도 본인 돈으로 산 거 맞습니다. 증여세도 안 냈습니다. 탈세도 한 거죠. 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서면 작성합시다. 재판으로 갑시다. 한번 싸워봅시다. 재판일.
남편 측은 정관 변호사 2명에 어쏘 변호사 2명까지 더하여 총 5명이서 재판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남편의 재산은 가산, 집안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분할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의뢰인 재산이 거의 집안 재산입니다. 집안 사업을 이제 막 물려받았고 아직 사업 초반이라 의뢰인이 스스로 번 돈이 별로 없어요. 아내에게 분할해 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펴보니 얼마 전에 남편분이 본인 명의로 땅을 많이 사셨던데 상당히 큰 돈을 내셨더군요. 그 돈은 누구 돈인가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주신 돈입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의뢰인한테 그런 거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네요. 국세청에는 분명히 본인이 번 돈이라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증여세도 전혀 안 내셨던데요? 증여세 내야 할 때는 본인 돈이라고 하다가 재산 분할 해줘야 하니 아버지 돈이라고 말이 바뀌네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이런 상황에서 가산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불법 증여를 용인하는 겁니다. 뭔가 저희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남편 측은 탈세 혐의를 받게 되자 조정을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한 달 후 조정일, 남편은 정관 변호사 2명과 나타나서 양육권은 본인이 갖고 재산 분할로 10억을 말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아내에게 10억을 분할해 주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재산 분할은 40억으로 하시죠. 그러나 판사님은 양육권은 엄마로 재산 분할은 40억을 말씀하셨다. 40억이요? 그건 너무 큰데요. 제가 아버지 돈을 제 돈이라고 뻥친 건 좀 있지만 그래도 가산이 많이 섞여 있다고요. 증인으로 우리 직원을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직원이 나와 무슨 객관성 있는 증언을 해주겠어요? 기각하겠습니다. 아휴, 끝까지 발악을 하네. 그러자 전관 변호사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조정 기일을 다시 잡아주십시오. 오늘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조정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 자주 보여줄 테니 우리가 기우대 공동 친권으로 하고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을 섞어 20억으로.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부동산은 받지 않겠습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도 판사님 말씀대로 하고 싶네요. 하지만 우리 측은 동의해주지 않았다. 결국 판사님이 최종 정리를 하셨고 결국 남편은 법의 심판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재산 분할은 현금 40억, 탈세한 세금도 다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 의뢰인은 그날 저녁 장문의 문자로 감사함을 전해왔다.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커서 연계수가 맞는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정말 수하기 싫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 변호사. 앞으로도 숫자로 어려운 사건들 잘 부탁합니다. 정관 변호사도 잘 상대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앞길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